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은 혐의 하나하나가 모두 구속수사를 필요할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과 횡령, 직권 남용 등의 혐의의 주범으로 결론내면서 이 같은 범죄의 지시자이자 수혜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의 시작과 끝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도 오늘 검찰이 답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간 개헌안 내용을 분야별로 나눠서 미리 공개할 계획인데 야4당은 정부 발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작곡가 윤상 씨가 이끄는 우리 측 실무대표단이 내일 판문점에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등 북측 대표단과 만납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일정과 함께 출연진도 정할 계획인데 가수 조용필 씨와 이선희 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일반인 명의로 방송사가 벌점을 받도록 심의 민원을 신청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윗선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직원이 민원을 제기한 전체 방송사 보도 시사 프로그램 18개 가운데 절반인 9개가 JTBC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한 유명 수학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휴게소가 지금은 폐허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도 주변 휴게소 수십 곳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의 실제 주인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이 전 대통령과 그 집안 인사들이 엮인 거액의 뇌물과 횡령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범죄에 단순히 연루된 것을 넘어서 주범이자 지시자 그리고 수혜자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이 오랜 동안 증거를 인멸해왔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을 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측이 또 증거 인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은 이제 며칠 뒤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민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긴박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청구 사실이 알려졌죠. 네, 2시간 반 전인 5시 30분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금 전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셨는데 국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영장. 검찰은 오늘 영장 청구 직전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 등이 직접 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토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200쪽이 넘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의견서만 1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찾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장관 역시 구속의 필요성
형평성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무거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건데요.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은 대외적 이미지 등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에도 그런 부분이 담긴 거겠죠?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오랜 기간 측근들의 지시자였기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지난 14일 이뤄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이 자료가 조작됐다, 핵심 측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엔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가 차명재산 장부 등을 없앤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측근들이 10여 년 전 특검 조사 때부터 최근까지 이 증거를 없애고 말을 맞추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측근들이 전부 구속됐다는 것,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군요.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라고 못 박으며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를 따르기만 한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구속됐는데 정작 지시를 하고 이익을 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 원이 넘는데요. 검찰은 이런 혐의들이 모두 계좌 내역이나 장부,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들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된 죄목이 6가지, 그에 따른 세부 혐의, 이게 한 18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국정원, 삼성전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10억 원대 뒷돈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반출해 영포빌딩에 보관한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와 이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예. 아무튼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 이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면서요? 네, 검찰은 우선 충분히 소명된 혐의만 우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썼다는 혐의와 같이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차후 추가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됐던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의 답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설립부터 회사 운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도맡았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스를 세워서 이익을 취한 주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부터 이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이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도맡아왔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나온 주요 수익을 누가 챙겼느냐까지 따져봐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전부 소유한 회사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약 80% 정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실제 소유한 다스를 통해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횡령과 조세 포탈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고 청와대 직원을 동원해 처남 김재정 씨 측에 다스 상속세 처리 방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10억 원대 상당의 뇌물수수와 다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이 같은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검찰의 소환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측근들 대부분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영장 청구 이후 사흘 뒤에 잡힌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서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진 가족들에 대한 수사 방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 지금까지 10억 원대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직접 작성한 자술서를 검찰에 들고 와서 장모인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성동조선 등으로부터 5억 원 정도를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이 자신과 이상득 전 의원을 거쳐 김윤옥 여사에게 전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의 법인카드 4억여 원을 사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전달했다고 진술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에 금품이 든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재미교포 사업가의 폭로까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자금이 10억 원을 넘기면서 검찰 조사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직계 가족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사전에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또 새로 나온 얘기들이 하나 있는데 뉴욕에 있는 여성 사업가로부터 고급 에르메스 명품 가방과 함께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준비해서 잠시 후에 바로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뇌물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불교 관련 기관의 주지 스님으로부터 3억 원대 돈을 건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스님 측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현금을 먼저 요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수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금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아왔다는 뇌물의 상당 부분은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 서울의 대형 불교 교육기관인 능인선언의 지광 주지스님도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 능인선언을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한 사람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기획관은 자금이 바닥나 사정이 어렵다. 기독교계에서도 다 돈을 줬는데 능인선언이 불교계를 대표해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광 스님 측은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수표는 안 되니 현금으로만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3억 원대 현금을 건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능인 선원이 불교 대학 설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설립 허가 등 편의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추가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논현동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며칠째 바깥으로는 두문 불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로 내내 이 자택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지만 어제 교회 방문도 자제를 하는 등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참모나 변호인단 아니 뭐 어디든 그쪽에서 반응이 나온 게 있는지요? 예,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여 만에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입장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오늘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다.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또다시 정권 차원의 MB 죽이기다 이런 주장인 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검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했을 뿐인데 검찰이 책임을 떠넘겼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이 혐의들을 보면은 대부분 측근들이 대신해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온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이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을 하면은 자연스레 책임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측근들에게 떠넘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일에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으니까 강하게 대응한다면 실질 심사를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면 실질 심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선 받는 쪽이죠. 예, 내부적인 분위기는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청구 소식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또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변호인단과 법률적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최측근들 사이에서는 잘만 준비하면은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 결과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이 영장 실질 심사를 참석할지 말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논현동 집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건은 저희들이 지금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 30분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검찰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문제로 직접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김관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상황 보고서가 사후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원래 사고가 보고된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지만 상황 보고서에서는 오전 10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후 조작이 벌어진 것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상황 보고서를 사후 조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김 전 실장의 후임인 김관진 전 실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참사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청와대 관저에 있던 이영선 전 경호관 등 70여 명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세월호 7시간 30분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며 조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현금 다발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죠. 당시에 정두원 총괄기획팀장이 돈가방을 전달했다는 사람에게 무마형으로 써준 확인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오늘 공개된 확인서는 정두원 전 의원이 써준 것이 맞고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분야별로 나누어서 개헌안도 미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순방 직전이나 직후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의 요청 등을 고려해 26일로 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개헌안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는 형식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이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분야별로 나눠 직접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일은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의 오늘 발표가 나온 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 개헌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6월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당초의 예정과는 달리 순방 기간 중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청와대는 국회에게 마지막으로 합의할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발의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6일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던 날짜인데요. 바로 이날이 국회 심의기간 등 각종 요건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21일보다 5일가량 늦춰서 국회에게 합의할 시간을 좀 더 주는 동시에 민주당의 요청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야사당이 지금 일제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야당 중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한국당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지금이라도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제시한 26일 안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보자면 개헌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는 어렵다. 자유한국당 혼자 반대해도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당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입장입니다. 또 대통령 발의와 별도로 국회는 논의할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국회의 설득 노력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내일부터 개헌안 내용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꺼번에 공개하면 되는데 왜 이걸 나눠서 하는 걸까요? 네,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한꺼번에 공개를 하면 이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나눠서 조금씩 공개를 하는 게 이해를 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지속적으로 개헌 이슈를 강조하면서 끌고 나가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우리 예술단 평양 공연이 다음 달 초에 열리는데 이를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내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를 맡은 가수 겸 작곡가 윤상 씨가 북측 현성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과 마주 앉아서 공연 내용과 출연진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상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아 준비할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한 콘서트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다양한 작곡과 편곡 역량을 갖춘 음악 감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연 구성이 아마 이번에 그 대중음악 중심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행사 준비를 해야 되는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실제로 윤상 씨는 발라드는 물론이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까지 7080부터 아이돌 음악까지 고루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대중 가수가 우리 측 수석 대표로 북측과의 실무 접촉에 참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반면 북측 단장인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은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모란봉 악단을 이끌며 체제를 선전하는 음악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다만 지난달 강릉과 서울에서 두 차례의 예술단 공연을 무리 없이 치러냈고 소녀시대 서형과도 직접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릴 실무 접촉에선 남북이 큰 이견 없이 공연 일정과 출연진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지난달에 서울 무대에서 공연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은 그 당시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노래를 했죠. 사실 남한 예술가들의 북한 공연은 2005년 조용필 씨의 평양 무대 이후에 중단됐었습니다. 이제 다시 재개가 되는 셈인데 윤상 예술감독이 이끌 무대에 누가 오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남북의 가수가 손잡고 얼싸안았습니다. 다시 만나자던 약속, 조만간 지켜질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북한 예술단이 불러 화제를 모았던 제2에게의 가수 이선희 씨. 2002 한일 월드컵의 감동을 평양에까지 전했던 윤도현 밴드. 2005년 우리 대중가수로는 마지막 평양 공연을 펼쳤던 조용필 씨 등이 거론됩니다. 조용필 측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연계 인사가 연락해 4월 중 방북 공연이 가능한지 물어왔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프랑스 파리에서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을 지휘했던 정명훈 씨도 정부의 연락을 받고 뜻깊은 일에 힘을 보태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실무 접촉을 하루 앞둔 정부가 대중음악 중심의 공연이 될 거라고 밝혀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인들의 참가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2024년까지 사실상 총 24년 동안 집권하게 됐습니다. 종신 집권이 가능한 개헌으로 황제로 불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서 현대판 짜르의 등장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개표 결과 76%의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가 확정된 푸틴 대통령의 일성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 건설입니다. руководствовались не групповыми интересами, не какими-то клановыми, а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ми. 스탈린 이후 최장기 집권자의 등장입니다. 3년임을 금지한 헌법을 바꿀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자 푸틴은 100살 때까지도 이 자리에 있겠느냐고 비켜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적인 나발리의 출마가 막혔고 부정투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당장 이중 스파이 독극물 공격 사건으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영국을 비롯해 서방은 종신 집권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은 푸틴에게 축전을 보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을 함께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유라시아권의 옛 소련 국가들을 아우르면서 중국과 손잡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고 싶어 합니다. 당장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논의에 적극 개입해 다자회담으로 유도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부 직원을 동원해서 방송사를 상대로 청부 민원을 넣는 등 표적 심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 방송심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인데 특히 보도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JTBC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게시판에
JTBC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5차례나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삼은 기사는 5월에 나간 내용들인데 당시 JTBC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JTBC 보도가 나간 뒤 불법 지원의 배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또는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국정농단 수사에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은 민원은 모두 방심위 사무국 소속 김 전 팀장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부위원장, 또 전 위원장, 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자신의 회사 내 PC 또는 회사 내 모니터실 또는 외부에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심위 자체 감사 결과 김 전 팀장이 최근 6년간 대리 신청한 방송 민원은 4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방심위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한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3건을 징계했습니다. 특히 보도 시사 프로그램 18개 중 절반인 9개는 JTBC 프로그램이었고 JTBC 관련 민원 12건 가운데 뉴스룸에 대한 요청은 8번이었습니다. 방심위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으면 해당 방송사는 사업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방심위가 해당 직원을 파면한 데 이어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어서 청부 민원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방심위 간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자신의 비서와 연구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열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김지은 씨의 폭로 직후에 비서실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했던 본인의 입장을 번복한 셈이 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을 입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친 기색으로 기습 출석한 지난 9일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강하고 뚜렷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던 말을 뒤집은 셈입니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법 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안 전 지사는 모두 2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6일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이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도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과 도지사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여기서 확보한 CCTV와 메신저 기록 등을 분석해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안 전 지사가 업무상 직위를 악용해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한 유명 수학 강사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성년자인 수강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서 성추행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강사는 자신에 대한 음해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A씨는 재수생이던 7년 전 서울 강남과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학 강사 이모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인터넷 강의 시장에선 유명한 베테랑 강사였습니다. 특히 학과 수업 말고도 진로 고민 상담을 많이 해주는 걸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씨가 상담을 해주겠다며 한 오피스텔로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을 해줄 목적인 줄만 알고 갔죠. 입술에 갑자기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으니까 표정 보라고, 표정 봐 이러면서 되게 흡족해하는 거예요. 그 뒤엔 침대로 데리고 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막 가슴이나 등 같은 데 만지려고 하고. 놀란 A씨가 항의했지만 이 씨는 당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자기는 진짜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세상 무서운 줄 알라고 약간 협박조로. A씨가 계속 따지자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며 A씨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너 빙의 아니냐고. 빙의 걸린 것 같다고. 또 다른 여성도 이 씨에게 당한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한 15번 이상은 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진짜 아니라고 해서 계속 아니라고 계속 했는데. 두 여성 모두 당시 만 20이 안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씨는 학생을 안아준 적은 있었다고 했지만 성폭력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키스라는 것보다도 이렇게
너무 안타깝고 애처로울 때 이렇게 껴안는데 뺨에 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정신이 불안정한 학생들이 자신을 음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전해드린 것처럼 이 선생님은 수학 강의뿐만이 아니라 인생 상담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선생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학생들은 오래도록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우울증에도 시달렸는데 심지어 남자라면 가족조차도 무서워서 피할 정도였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5년 이상 동안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었어요. 그냥 나만 조용하면 넘어갈 일이다. 19살 미성년 시절 겪은 성폭력은 오래도록 마음속 깊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지만 후유증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밝은데 속은 진짜 문드러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는 견딜 수 없어 심리 상담을 받고 우울증 치료도 1년 넘게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면서도 오히려 스스로를 책망하고 비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또래처럼 남자친구를 만나고 연애하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결국에 원하는 거는 동물적인 욕구구나.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싫고 그냥 남자들도 징그럽고 하고 또 아빠한테도 말도 못 걸겠고. 전문가들은 미성년 시절 겪은 왜곡된 성 경험은 오랫동안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대학가의 미투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 2명이 연달아 사퇴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하일지 교수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학생들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 교수는 지난 14일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 2년 전 이 학교 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비난이 커지자 하 교수는 교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과 폭로는 다르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확실히 다시 거듭말하지만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오늘부터 성윤리위원회를 열고 하 교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국외국어대학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S 교수가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로 꼽혀온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입니다. 피해자는 서 교수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 그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서 교수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죄했으며 학교 측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 전 의원은 일단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 불허였습니다. 지난 16일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결론을 최고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복당 불허 판정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복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당에서 문서 등으로 정식 통보를 받으면 그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일단 서울시장 선거 일정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에 복당하지 못하면 무소속으로라도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을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맞고소로 대응하며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관련해선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2007년 대선 직전에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의혹과 관련된 정황이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확인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네. 김윤옥 여사가 2007년 12월에 재미사업가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고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돈을 써서 이런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막았다. 이게 그동안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이제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MB 캠프가 써준 각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서울신문이 조금 전 인터넷판을 통해 MB 캠프가 써줬다는 각서를 보도했습니다. 2007년 12월 6일 작성된 걸로 나타난 이 각서는 당시 캠프의 핵심인 총괄 기획팀장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서명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재미사업가에게 앞으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한마디로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김 여사가 2007년 또 다른 사업가 이 씨를 롯데호텔에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에르메스 가방을 받았다는 성공회 김모 신부의 주장도 실었습니다. 김 신부는 당시 가방을 건넬 때 자리에 함께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전달된 가방은 3천만 원짜리였고 이 사실이 뒤늦게 교민사회에 알려져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MB 캠프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하는 이른바 경천동지할 세 가지 일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서울신문 보도 외에 추가로 취재된 사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MB캠프 관계자로부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선 언론에 공개된 확인서가 정두원 전 의원이 무마용으로 써준 게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방이 얼마짜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 안에 달러로 3만 달러, 즉 3,2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돈까지 줘서 겨우 사태를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두원 전 의원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에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아 캠프가 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 신부 등 관련자들은 가방 안에 돈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서 혹시 더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 제기됐는데 과거 포스코 건설 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부정청탁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포스코 건설이 2010년 완공한 송도 사옥은 2016년 공사비보다 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입찰과 관련해서 사업가 박모 씨가 낙찰을 받기 위해 정치권에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당시 여권의 실세였던 친박계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사저널은 오늘 이들 외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정 의장은 박 씨와의 통화에서 좋은 조건으로 입찰을 했다니 잘 좀 감안해달라고 포스코 측에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박 씨로부터 포스코 측의 정보를 알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포스코 측의 매각 절차와 진행 현황을 알아봐주고 의견을 전달해줬을 뿐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오늘 보도 직후 시사저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 도중에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건물이 공사 현장인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사고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 도중 18m 높이에 설치된 작업대가 무너졌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대 위에는 하청업체 직원 7명이 천장에 조명과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7명 중 2명은 사고 당시 천장 구조물에 즉시 매달렸고 나머지 5명은 그대로 추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3살 김모 씨가 숨졌고 나머지 4명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작업자들이 서 있던 철제 구조물입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물류창고 안에서 높이 18m, 길이 30m짜리 철제 구조물로 된 작업대 위에 서서 작업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철제 구조물과 천장을 잇는 5개 기둥 가운데 1개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CCTV가 따로 없기 때문에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함께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곳 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평택 사고 현장에서 JTBC 이상혁입니다. 네, 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면은 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나 전 기획관의 복직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2016년 7월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며칠 뒤 공개됐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청했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기획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려 했지만 법무부 국가소송상소심의위원회가 불허했습니다. 국가가 하급심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패소했다면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 따른 겁니다. 결국 지난 17일 나 전 기획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인사혁신처에 다시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직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30개 가까이 올라왔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을 들키지 않으려고 대신 휴직계를 내고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생활비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 신용카드를 써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내린 50대 남성이 걸어갑니다.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50살 이모 씨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료 59살 Y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투와 이불로 감싸 쓰레기로 위장해 자신의 청소 차량이 다니는 노선에 있는 이곳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자신이 직접 수거해 소각장에 유기했습니다. 이후 Y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이 씨의 치밀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첨부해 Y 씨의 휴직계를 대신 냈습니다.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Y 씨 딸들에게는 생활비와 등록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료 직원과 가족들 모두 1년 동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중에 Y 씨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단순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씨는 Y 씨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 꼬리를 밟혔습니다. 수상이 여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해 도주한 이 씨는 결국 지난 17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Y 씨 카드로 6천만 원을 결제했고 범행 전에도 Y 씨에게 8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50대 운전자가 2km를 도주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전과 17범이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회색 SUV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경찰이 추격하며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속도는 오히려 계속 올라갑니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도주로가 막히자 운전자는 차량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50m가량을 뒤쫓은 경찰이 몸싸움 끝에 저항하는 남성을 제압합니다. 무리하게 막 도망을 가니까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하면서 계속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게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저희도 뭐 끝까지 추적을 했죠. 2km 추격전 끝에 붙잡힌 52살 이모 씨는 성폭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 성범죄 등 전과만 17건에 달합니다. 이 씨는 전자발찌 신상공개 대상이지만 주소를 옮기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배를 내린 검찰에 신병을 넘기고 이 씨를 붙잡은 교통경찰관 2명을 포상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에 승합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던 경찰관과 시민들이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었고 차에 탄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물속에 잠긴 차량 옆에 한 여성이 불안한 모습으로 떠 있습니다. 잠시 뒤 물속에서 한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끌고 나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차량 뒤쪽 창문을 깼고 차 안에 있던 여성을 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에 11인승 카니발 차량이 빠졌습니다. 인근에 있던 식당에 가려고 차를 세우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겁니다. 거기 보면 가드레일을 못 꽂았어요. 바로 안 가더라고요. 그 밟았는데 바로 쓰러졌어요. 차량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던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신 씨 등 4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2명은 문이 열리지 않아 갇혔습니다. 위급한 순간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 장면을 본 경찰관 3명과 시민 등이 지체 없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더 깊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조자 한 분의 신체 일부가 잡히는 바람에 물 밖으로 끄집어 내오게 된 것입니다. 구조된 6명 모두 저체온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 이제 86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의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 지역을 결정해버린 지도부의 결정을 놓고도 당내 파열음이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김정기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홍준표 대표의 결정을 정치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어두는 걸 놓고 자유경선 원칙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한 겁니다. 앞서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을 영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전략공천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게 비판을 산 겁니다. 부산 공천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홍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종혁 전 의원은 오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서병수 현 시장을 무경선 공천하기로 하자 반발해섭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공천을 하는 정당에 이제는 정치 아웃을 선언해야. 홍 대표는 이 전 의원을 향해 측근도 깜이 돼야 선거에 내보낸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선 홍 대표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위기 중에 많은 부분이 홍준표 대표가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위기다. 그래서 선거 때는 대표가 좀 뒤로 물러서고. JTBC 이선아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차명 계좌로 번 수익에 국세청이 수백억 원대 추징세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을 하는 바람에 2007년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아니라 증권사나 은행이 우선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차명 계좌로 번 이자와 배당 수익에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매겼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90%의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이 중 이 회장이 내야 하는 금액은 절반이 넘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7년 이전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안 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우선 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는데 해당 차명 계좌에선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때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은 수십억 원의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우선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뒤에 이건희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와 가산세 납부 책임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파장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대상국을 나흘 뒤인 23일에 발표하기로 했죠. 우리 정부는 관세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경로로 우리 측 입장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미국의 수입산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은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금 더 기다리면 이번 주 안에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청와대도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으로 안보 상황이 바뀐 만큼 우리 정부도 통상과 안보는 일체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 동맹과 별개로 통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계기로 한미 동맹을 고려해 한국산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우리 측 요청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대북 특사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백악관에 갔을 당시 관세 부과 철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채널 만족도와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조사에서 JTB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정성과 다양성을 비롯한 7가지 세부 평가에서도 모두 1위입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JTBC 뉴스룸과 효린의 민박 품이 있는 그녀. 지난해 기준 가구 시청률 10%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은 JTBC 프로그램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2017년도 시청자 평가 지수 KI에서 JTBC는 10점 만점에 7.72점으로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1위로 올라선 JTBC는 올해는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KBS 1TV, SBS, KBS 2TV, MBC 순이었습니다. KI는 전국 시청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매 분기 채널 만족도와 프로그램 품질을 조사한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평가해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로 나눠 발표가 이뤄지지만 질문과 조사 패널은 동일합니다. 응답자 수도 JTBC 16만 8천여 명, SBS 17만 1천여 명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KI와 함께 조사되는 방송 채널 평가에서도 JTBC는 7개 항목에서 모두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은 보도, 흥미성과 다양성은 예능과 드라마 등에 주로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특히 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된 대면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은 JTBC 뉴스룸의 긍정적 이미지가 예능 등 다른 프로그램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KI 지수는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를 통해 방송사 재승인에 반영됩니다. JTBC 한정훈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화재 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입주민이 누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빈집을 털어온 41살 김모 씨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5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빈집에 들어가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성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제주시 월정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현직 소방관 29살 이모 씨가 음주 파티에서 처음 만난 20대 초반의 여성 투숙객을 인근 해변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시인했고 경찰은 곧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유명 서커스단 태양의 서커스가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공연을 하던 중 소속 고개사가 공중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숨진 고개사 얀 아르노는 끈을 잡고 공연을 하다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단원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골프 여자 박인비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19언더파 269타로 우승했습니다. 지난해 3월 HSBC 챔피언스 이후 1년 만에 LPGA 정상에 오른 박인비는 통산 19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최근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들이 속속 개통했습니다. 그만큼 교통은 원활해졌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로에 난립했던 휴게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운전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강원도 한 휴게소입니다. 한때는 이곳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 설악산의 전경을 한눈에 다 담을 수 있는 명소로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지난해 6월 이 휴게소에 들려서 편의점과 화장실을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문이 이렇게 잠겨 있고 바깥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납부 독촉장만 걸려 있습니다. 식당 안 의자와 테이블에는 먼지만 쌓여 있고 수조는 버려졌습니다. 편의점 매대에는 제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2006년에 세워진 이 휴게소는 몇 달째 주유소만 운영하는 반쪽짜리 신세입니다. 주인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휴게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나가던 시민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관리를 안 하는 휴게소에 남아있는 건 쓰레기들 뿐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화장실을 모두 잠궈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용변이 급한 일부 시민들이 이 장애인 화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리기 너무 힘들 정도로 내부는 심각하게 더러운 상태입니다. 불과 2시간 동안 수십 명이 화장실을 쓰려고 차에서 내렸다가 되돌아갑니다. 주유소 화장실 가야 돼. 다 닫았어. 주유소 화장실을 안내하는 문구도 못 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야죠. 주민들도 환경오염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전기료도 못 내는 방법이 뭐 관리가 되겠어요? 네? 다 전기 끊겼죠? 해당 시설물은 인근 톨게이트 운영업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임대업자가 지난달쯤부터 무단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그분이 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금 공과금도 많이 밀리고 저희 쪽은 임대료도 지금 거의 4달치 뭐 이렇게 지금 밀린 상태라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 해지 소송을 지금 어쨌든 소송이 끝나 결론이 나야 이제. 경기도 양평군의 또 다른 휴게소입니다. 설립 초기만 해도 미국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따 지역 명소로 알려졌지만 1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간판만 아니면 이곳이 휴게소였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옛날에 왔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여기 폐업한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국도 주변 휴게소들이 본격적으로 문을 닫기 시작한 건 신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입니다. 하지만 전국 국도와 지방도로에 방치된 휴게소가 몇 곳인지 정확한 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국도로공사 관리하에 규모와 간격 등 설치 기준을 따르는 데 반해 국도변 휴게소 대부분은 개인이 음식점 등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그냥 진짜 휴게소 말고는 따로 영업 신고하는 게 없어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담당 지자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거를 철거할 건 없죠. 그분이 영업을 안 한다고 한 거니까. 각종 편의를 제공하던 휴게소들은 이제 국도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해명 대신에 이제는 실태조사를 통한 폐업 안내와 철거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with ordinary. But there's nothing right with it either. The Maserati Ghibli. Everything but ordinary.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그의 책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번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문서다. 측근들의 허위 진술이다. 나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전직 대통령. 그 말들은 그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만나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 대한 일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성공담뿐만이 아니라 패배한 뼈아픈 경험도 넣어야 했기에 책을 준비하던 이들은 실패담을 들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묘했던 것은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 역시 무늬만 실패일 뿐 종래에는 아름다운 승리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것.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난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책이 재미없어집니다. 설득하려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대략 이러했다는군요. 나는 적이 많은 사람.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부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다. 실패도 성공이다. 그의 면전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상성 기억 조작이란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기억만 조작해서 재구성하는 심리를 일컫는 말. 이러한 공식에서 본다면 나는 모른다, 서류는 조작됐다는 그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풀빵 장수를 거친 후에 샐러리맨으로 성공 신화를 쓰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래서 그는 늘 입에 붙은 대로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컴퓨터가 달린 불도저처럼 모든 실패를 묻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허상들이 지나간 뒤에 우리 앞에 남겨진 것들, 어찌 보면 그는 자신의 임기를 통틀어 우리 모두를 회상성 기억 조작의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닐까. 군과 국정원과 그리고 그가 장악했던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여론의 왜곡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에 대한 지시자이자 최종 수혜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서울중앙지검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장관하고 최종적으로 논의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냈다고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4시 50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약 20분간 긴밀하게 상의한 끝에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시각이 오늘 오후 5시 10분경입니다. 두 사람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또 이미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수사팀은 곧바로 이미 준비돼 있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수사 이전에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고 똑같은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혐의만으로도 구속됐을 사안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만 110억대 뇌물수수, 350억대 횡령에 수십억대 조세포탈 등입니다. 특히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혹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미처 영장에 넣지 못한 범죄 혐의들을 구속 필요 사유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분량만 약 1000쪽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이 어느 날 갑자기 단발성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이제 그런 범행들이 물증과 진술로 뒷받침된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 또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또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이영배 씨 등 핵심 측근들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두텁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확보한 이 청와대 문건이나 차명재산 장부 등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도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선 14일 조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 입장을 충실히 들어줬을 뿐 이들 증거를 거의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등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전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 측 방어 논리를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눈길은 당연히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언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지 또 어떤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될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양측이 주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법조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에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은 나오질 않았는데 대개 그 목요일로 열릴 가능성이 많이 운이가 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시각은 오후 5시 35분입니다. 예. 그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은 이제 구속영장이 접수가 되면 통상 이틀 정도 뒤에 심사 일정을 잡아왔습니다. 예. 예컨대 지난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역시 영장 청구 이틀 만에 심사가 열렸고요. 예.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혐의가 18개에 달하는 데다 전직 대통령이란 사안의 중대성까지 감안했을 때 사흘 정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와 함께 검토해야 할 청구서만 207페이지에 또 검찰 측 의견서만 1000쪽이 넘기 때문에 이틀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흘의 여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그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또 지나치게 그 시간을 길게 줄 경우 봐주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흘 목요일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그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되고 하여간 목요일 정도로 예상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보면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 의외로 그러니까 관련 사건의 경우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서 이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영장 전담 판사가 다 바뀌었다면서요? 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오민석, 권순호 그리고 강부영 부장판사였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주요 사건들의 영장 심사를 맡아왔는데 이 영장 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 영장 심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지난 2월 첫 인사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지정이 된 박범석, 이현학, 허경호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판사들입니다. 예. 방금 말한 3명의 판사 중에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이건 뭐 어떻게 정합니까? 현재까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이 3명 중에서 컴퓨터 배당을 통해 1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아, 예. 그 뭐 돌아가면서 맡는다든가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마치죠. 네, 일단 형사소송법상 그 구속 사유를 살펴보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 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범죄가 얼마나 중한지 등도 함께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거가 일정하고 달아날 우려도 비교적 적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건 이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검찰이 오늘 밝힌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구속 사유를 굉장히 의식했다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재산 관리인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없애려고 장부를 없애려 했다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가면서 혐의가 질적, 양적으로 결코 가볍거나 또 무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점은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아무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두를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법원에 머물든가 아닙니까? 검찰에 머무니까 아니면 구치소로 가서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가서 머물 것으로 현재로서는 관측됩니다. 검찰에서 머문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는 이제 검찰에서 머문 경우가 있었지만 그 특혜 논란이 이재용 전 부회장 때 한 차례 일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현재로는 구치로서에 머물게 됩니다. 되게 그 다음날 새벽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자, 저희들이 일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직후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이었죠. 그때 미국에 있는 사업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과 관련해서 새롭게 제시된 정황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들을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앞서 MB 캠프 핵심 관계자가 우리 취재진한테 김 여사가 받았다는 명품 가방에 가방뿐만이 아니라 3만 달러가 들어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드렸는데 당시에 이 가방이 전달될 때 있었다는 김용걸 성공회 신부의 주장은 가방에 돈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이게 좀 상충이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가방이 전달됐다는 부분은 MB캠프 관계자도 김용걸 신부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있느냐를 두고는 말이 다른데요. 가방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제기되지만 현금 다발이 들어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에게 이렇게 주장한 캠프 관계자는 가방이 얼마짜리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지만 현금이 들어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말했습니다. 액수까지 정확히 3만 달러라고 특정해서 밝혔고 이 돈에 추가로 돈을 얹어서 돌려줬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김 신부가 잘못된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3만 달러가 들어있었고 거기에 웃돈을 얹어서 돌려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마하기 위해서 그 웃돈이라는 게 잠깐 얘기 나온 바로는 2,8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 측에서 구체적인 많이나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등장인물이 워낙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는 많은데 결국은 이제 몇몇 재미 사업가들이 집권이 확실해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부인에게 줄을 대려고 했고 이걸 위해서 고가의 선물이 현금과 함께 오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혹만 놓고 보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신부 김용걸 씨는 자꾸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저희 특파원 등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 신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각종 시 관련 사업을 주선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워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이모 씨 등 다른 사업가들을 김 여사에게 소개해 준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소개를 받은 이 씨가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교민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김 신부는 MB정부 때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중앙운영위원을 맡았고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미국을 방문했을 때 교민 간담회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전해진 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 나온 건 없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예명입니다만으로 잡았습니다. 누구 얘기인가요? 가수 윤상 씨 얘기인데요. 아, 예. 예술단 공연의 남측 수석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극우 인사가 가수 윤상 씨가 수석 대표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윤상 씨의 성을 윤 씨로 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가 윤희상 씨가 작곡했는데 이 윤희상 씨 또 5.18 민주화운동의 윤기권, 윤상원 씨를 예로 들면서 이들이 종북이다로 프레임을 걸고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도 틀리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짚도록 하죠. 사실 대부분 틀린 말들인데요. 종북으로 윤상 가수를 종북으로 몰려고 한 건데 이번에는 확실히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가 이 트윗에 바로 재전속을 하면서 답글을 달았는데요. 본명이 이윤상입니다만 윤 씨가 아니라 이 씨다 그런 얘기죠. 윤상은 예명이었습니다. 그 가수 윤상 씨의 성이 윤 씨라고 그냥 확신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윤 씨면 종북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인데요. 먼저 본명에 대해서 보면 윤상 씨의 본명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오고요. 물론 연예인의 이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경우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H.O.T를 하시라고 부른 적도 있었고요. 물론 만약에 수석 대표가 싸이였다면 본명을 찾아봤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 씨라고 해서 종북으로 모는 프레임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팩트도 틀렸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은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김 씨였습니다. 작곡가 윤희상 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전혀 틀린 가짜 뉴스로 채워진 극우단체 대표의 트윗이었는데요. 개인 주장이라고 흘러넘길 수도 있지만 이 대표가 나부모, 즉 나라사랑 바른학부모 실천 모임이라는 긴 이름의 단체 대표를 맡고 있었고 이전 활동들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모임에서 연설을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경우 어떤 단체 대표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짚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팔로워도 실제 리트윗을 보는 사람도 8,000명이 현재 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걸 다 믿을까요? 근데 이게 가짜뉴스가 근데 워낙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거 뭐 일일이 짚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저 방금의 트윗도 재전송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퍼졌습니다. 그런가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도 가짜뉴스와 관련된 건데요. 의도적인 오해로 잡았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시진핑, 푸틴, 그리고 김정은 등을 예로 들면서 장기 집권, 세습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여 8년으로 집권 연장을 꾀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한 셈입니다. 이거 원래 저 헌법을 바꿔도 지금 현직 대통령은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상식인데. 맞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고요. 도지사 주시면 알만한데 우선 저렇게 주장을 했고 헌법 128조를 잠깐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임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본인의 임기가 연장될 것 같은 식으로 많이 뉴스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도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8년의 연속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13년 민주당 연속 집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전 경기도지사나 지금 저 의원의 얘기는 예를 들면 같은 민주당 의원이 같은 민주당 인사가 후보가 당선이 되면 8년을 더하게 되는 거죠. 개헌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되면 그럼 합쳐서 민주당이 13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저 얘기 자체는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 맥락만 보면 지금 바로 저 부분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이번 헌법 개정이 만약 중임제로 하게 되면 13년으로 간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집권만이 아닌 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인 그런가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권사 연화심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네요. 권사는 교회에서 일을 좀 보는 알겠습니다. 사람이고 연화심은 연꽃의 마음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인 2007년에 당시 도선사를 방문을 해서 법명을 받았습니다. 법명은 연화심, 연꽃의 마음이라는 법명을 받았는데요. 당시 주지 스님은 이명박 당시 후보 부부의 종교가 다르지만 나라 일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며 법명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교회 장로를 맡았었고 김윤옥 여사도 같은 교회의 권사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에 상당히 애착이 많은 것으로 됐었는데요.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는 서울시 봉헌 얘기를 꺼냈다가 곤혹을 치기로기도 했습니다. 특히 불교계 반발이 컸었는데 그래서 이 반발을 좀 억누르려고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김윤옥 여사가 법명까지도 받았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워낙 기독교와 가까웠기 때문에 불교계와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했었는데요. 2010년에는 불교 관련 예산 삭감 문제로 당시 조계사에는 이명박 전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출입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한 불교계 스님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화해를 번복했지만 돈은 역시 종교적 차별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쌀쌀합니다. 비는 오늘 밤에 거의 그치겠지만 전남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